왜 학생들은 우리가 내준 예습 자료를 제대로 안 볼까? 아, 결국 여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는 거니까요. 김 교수님 가이드는 그 첫 단추, 그러니까 수업 전 단계에서부터 해결책을 딱 제시해요. 수업 전 단계요? 네, 모든 건 교수님만의 지식 저장소, 즉 노트북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 노트북.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그 공책은 아니죠? 아니죠. 일종의 프로젝트 폴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이드에서는 하나의 노트북을 한 주차 강의나 하나의 과제 단위로 만들으라고 권장하더라고요. 아, 그럼 13주차 강의면 노트북 13개를 만드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바로 좀 형식적인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어떤 거요? 보통 한 주차 강의 자료가 슬라이드 한 40장, 50장 되는 그냥 큰 PDF 파일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그 파일을 노트북에 툭 던져 넣으면 되는 건가요? 왠지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진 않아서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교수님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이 가이드에서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40페이지짜리 강의안을 통째로 올리는 건 뭐랄까 최악의 방법 중 하나예요. 40페이지짜리 강의안이 있으면 내용 흐름이 끊기지 않게 20페이지씩 2개로 나누거나 아니면 개념 단위로 한 2, 3개로 쪼개서 업로드하라는 거죠. 오. 이렇게 잘 손질된 재료, 즉 소스가 준비되면 노트북 스튜디오라는 AI 주방에서 이제 마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AI 주방이요? 네, 이 분할된 소스를 기반으로 각각 15분짜리 팟캐스트 2개, 7분짜리 영상 2개, 핵심만 요약한 인포그래픽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와, 통파일 하나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물이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걸 팟캐스트나 짧은 영상처럼 바로 소비할 수 있게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자료를 주는 걸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학습 경험 자체를 설계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의 시간을 사로잡는 게 첫 번째 임무였다면 두 번째 임무는 자기주도 학습을 완성시키는 도구를 주는 거예요. 도구요? 네. 마인드맵으로 개념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플래시카드로 핵심 용어 외우게 하고 또 퀴즈로 이해도를 점검하고요. 특히 여기서 퀴즈 기능이 아주 중요해요. 그냥 맞고 틀리고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24시간 대기하는 AI 튜터 역할을 하거든요. AI 튜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학생들이 질문하면 AI가 그냥 답을 알려주는 식이면 그거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절대 그냥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퀴즈를 풀고 나면 모든 해설에 예를 들면 관리경제학 1.pdf 5페이지처럼 명확한 출처가 따라붙어요. 아, 학생이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그 근거를 원문에서 직접 찾아보게 유도하는 거죠. 스스로 오답의 원인을 파고들게 만드는 거군요. 네, 이건 지식을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지식을 찾아가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프리클래스 활동이 학생의 손안에서 시작되는 학습을 만드는 거네요. 네, 통학하는 지하철에서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부담 없이요. 여기에 현재 80여 개 언어로 자동 번역까지 지원된다니까. 와,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강의에서는 거의 필수 기능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서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돕는 거죠. 자, 그럼 꿈의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해보죠. 모든 학생이 이렇게 완벽하게 예습을 해왔어요. 그럼 강의실 풍경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교수자는 뭘 해야 하나요? AI가 다 해줬으니까 그냥 학생들끼리 토론하라고 하면 될까요? 실제 수업, 인클래스에서는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궁금해요. 오히려 이때부터 교수자의 진짜 역할이 시작된다고 김중구 교수님은 말합니다. 오, 인클래스 핵심은 예습으로 얻은 지식을 적용하고 검준하는 실험실이 되는 거예요. 가이드에서는 크게 2가지 활동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가 팩트체크, 그리고 논박 토론입니다. AI가 만들어준 요약 자료를 의심하고 반박하라는 건가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네, 맞아요. 실시간 케이스 해결입니다. 이건 정말 역동적이에요. 실시간이요? 예를 들어 경영학 MBA 수업에서 가격 차별 전략을 가르친다고 해보죠. 교수님이 수업 중에 갑자기 자, 이게 우리 학교 앞 카페의 지난달 매출 데이터입니다. 하면서 새 데이터를 노트북에 소스로 추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션을 주는 거죠. 지금까지 배운 이론과 이 실제 데이터를 결합해서 20분 안에 카페 매출을 올릴 최적의 할인 시간대와 타겟 고객을 설정하고 그 경제적 근거를 발표하세요. 강의 안에 압축해 놓은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전략을 짜보는 거니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신이 번쩍 들겠어요. 그렇죠.
지식을 암기하는 시대를 지나서 AI와 협업해서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것이 AI 시대의 교수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가치라고 이 가이드는 강조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개별적인 궁금증을 AI에게 물어서 수업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역동적 질의응답, 이나 조별 토의 내용을 AI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놓친 변수는 없어? 라고 물어보면서 인사이트를 보완하는 협동 필기 같은 활동도 가능하고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이상적인 수업 풍경인데요. 한편으로는 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도 들어요. 모든 학생들이 각자 AI랑 소통하기 시작하면 강의실이 좀 산만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김 교수님 가이드가 아주 친절하게도 성공적인 인클래스 운영을 위한 3가지 원칙을 딱 제시합니다. 아, 원칙이요? 첫째, 소스의 일관성. 모든 학생이 교수자가 승인한 동일한 소스 파일 위에서만 놀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각자 다른 정보로 토론하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겠죠? 그렇겠네요. 둘째, 출처 확인의 습관화. 이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의 고도화입니다. 질문의 고도화요? 가격 차별이 뭐야 같은 단순 정의 질문은 예습 때 끝내고 수업 중에는 A 전략과 B 전략 중에 경영자가 감수할 리스크가 더 큰 쪽은 어디고 그 이유는 뭐야? 처럼 분석적이고 전략적인 질문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업 전 준비랑 역동적인 수업까지 봤으니 이제 교수님들의 가장 큰 숙제죠. 수업 후 애프터 클래스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평가입니다. 네, 평가. 솔직히 좋은 시험 문제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시간도 엄청 들고요. 이 부분에서 AI가 과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아마 많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드에서 제안하는 4단계 출제 자동화 시스템을 보면 생각이 좀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4단계요? 1단계는 먼저 비밀 노트북을 만드는 거예요. 출제용 강의안, 교수님의 비공개 메모, 지난 학기 기출문제처럼 학생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을 자료만 따로 모아두는 거죠. 아, 출제위원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격리하는 거죠. 2단계는 이 비밀 노트북을 기반으로 AI에게 유형별 문제 생성을 시키는 겁니다. 객관식, 사수령 이런 거요? 네,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문제 초안을 자동으로 만들게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문제를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떻게 다른데요? 객관식 문제라면 학생들이 헷갈릴 만한 매력적인 오답 선지까지 함께 만들어주고요. 서술형 문제라면 채점할 때 꼭 들어가야 할 필수 키워드까지 포함해서 생성해줍니다. 잠깐만요. 매력적인 오답 선지요? 그건 학생들이 뭘 헷갈리는지 정확히 알아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작업 아닌가요? AI가 그걸 정말 할 수 있다고요? 네, 그게 가능합니다. AI는 주어진 소스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A라는 개념과 가장 혼동하기 쉬운 B라는 개념을 교묘하게 섞어서 오답 선지를 만들 수 있어요. 오, 물론 완벽하진 않겠죠. 하지만 초안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3단계는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AI에게 이 문제의 학부 2학년 수준에 적절해? 라고 묻고 모범 답안과 상세 해설까지 생성시켜서 문제 자체의 타당성을 교수자가 교차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요? 모범 답안 루브릭 설계입니다. 특히 서술형 채점의 공정성을 위해서 만점, 보통, 미흡 같은 점수대별 채점 기준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런데 이 가이드에서는 단순히 문제를 쉽게 만드는 걸 넘어서 평가의 변별력을 극대화하는 전문가 전략 3가지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더군요. 네, 맞아요. 리버스 퀘스처닝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뭔가요? 그게 정말 기발한 접근법이에요. 보통은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문제로 내잖아요. 그렇죠. 리버스 퀘스처닝은 AI에게 반대로 질문하는 겁니다. 이번 학기 전체 소스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개념이 뭐였지? 라고요. 그럼 AI가 개념의 복잡도나 바른 개념과의 연관성을 분석해서 몇 가지를 추천해줘요. 바로 그 지점을 문제로 출제하는 겁니다. 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평가가 아니라 진단 도구가 되는 거군요. 네, 이건 평가인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보완해주는 과정이 되는 거죠. 안티 치팅 디자인이라는 전략도 있었어요.
요즘 챗GPT 때문에 부정행위 걱정 많은데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이것도 발상의 전환인데요. 챗GPT보다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요. AI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챗GPT 같은 범용 AI가 절대 답할 수 없는 스타일로 질문을 바꿔줘. 오, 그럼 AI는 어떻게 질문을 바꿀까요? 바로 우리가 제공한 소스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맥락과 데이터로 요구하는 질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실상 AI 시대의 오픈북 시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야 마지막 슬라이드에 그 문구가 왜 그렇게 강조됐는지 이해가 가네요. 출제 자동화는 단순히 문제를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수자가 학기 전체의 지식 지도를 다시 한번 조망하는 과정입니다. 네, 이 문장이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철학 같아요. 정확합니다. AI가 제안하는 수십 개의 문제 초만대를 훑어보면서 교수자는 결국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이번 학기 강의에서 정말 중요했던 건 뭐였지? 학생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나? 이 질문에 답하면서 문제를 고르는 과정 자체가 한 학기 강의를 되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평가는 강의의 끝이 아니라 강의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맞추기인 셈이죠.